안녕하세요. 기린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린만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 좀 보자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에 머물러 있고 농산물부터 국제 유가까지 덜썩이는 상황입니다. 성급히 금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자칫 잘못 인플레이션 폭풍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드머니에서는요, 고물가 시대의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죠. 박상정 앵커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물론 네네.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 네네. 3.5% 지금 몇 개월째인가요? 거의 한 9개월, 10번. 10번이죠. 10회. 10번, 10회 연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요 내용부터 우리 박상정 앵커님께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4월에도 금리는 결국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0번 연속해서 동결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2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동결 기조를 10번째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연 3.5%의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기조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랍니다. 따라서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할 때 거기에서 금통위원들 전부가 금리 인하 하반기에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유가 안정의 연말 이 물가 상승률이 2.3% 정도가 가면은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이 2.3%가 안 되면은 인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의견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핵심 이슈가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까 이건데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 되면은 조만간 할 것 같았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올해 하반기로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2%포인트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건데요. 가뜩이나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미국도 안 내리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시기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우리의 동결 기조도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더 긴 시간 동안에 이어질 것이다. 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시장의 또 수요자들은 기준금리 언제 인하될까?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고. 사실 눈 빠지게 좀 기다리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네. 한 2월까지만 하더라도 곧 내릴 거야. 곧 내릴 거야. 6월 되면 또 미국이 내릴 거야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점점 이렇게 버스가 떠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슬금슬금 맞아요. 올라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박성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 지금 물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를 유지하고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이게 왜 잡히지 않는지, 이 상승 추이하고 이유가 뭔지 진짜 좀 궁금하거든요. 왜 안 잡힐까요? 박성정 앵커님께서 그 이제 목표가 2.3%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3월하고 2월 네네. 전부 다 이제 3.1%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1월만 해도 2.8%로 조금 이제 2%대로 낮아지나 했는데 도로 3%대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2022년부터 이제 고물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2022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이 5.1%였고요. 그때는 굉장히 엄청나죠. 높았네요. 네네네. 엄청나죠. 그다음에 이제 2023년 작년에 3.6%였어요. 내려오는 추세네요. 네, 내려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힘들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3.1%로 다시 3%대로 올라갔는데 이 물가를 주도하는 게
농축산물 농축산물. 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과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사과 못 먹겠어요. 네. 이 농축산물 중에서 네. 특히 이제 농산물 그 인상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농산물 때문에. 네, 작년에 이제 사과 때문에 이렇게 대란이 일어난 게 작년 10월부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그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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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한 3%대라고 할 것 같으면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11.7%입니다. 11.7%요? 그럼 3배가 넘는 3배가 거죠. 넘네요. 와. 네. 그런데 이제 이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네네. 축산물 물가는 그래도 조금 안정되고 있다고 해요. 네. 이제 수입 쇠고기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농산물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11.1%라고 그러고요. 네. 그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과일, 과일 상승률이 40.7%입니다. 40.3%. 그다음에 채소가 10.9%. 채소 네. 먹을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과일이나 채소는 매일매일 구매해가지고 매일 먹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신선식품이죠. 이렇게 비싸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의 압박, 고통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체감 있는 지수가 거죠. 훨씬 더 높다. 네, 최근에 저도 이제 식당을 가보면 이제 고깃집에 가보면 이 고기는 나오는데 야채가 예전 같으면 이제 네. 야채 무한 리필하고 네, 깻잎 주시죠. 저는 깻잎 좋아하니까요. 네. 없어요. 깻잎이 어느 순간 안 나오기 시작하고 상추도 잘 안 나오고 이제 파절이 같은 거 하나 주고 네. 이게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느낌이 우리가 드는데 이제 이쪽에 다음에는 뭐 우주인처럼 알량만 먹고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식품이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비타민, 미네랄도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네. 알량 먹어서 섭취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되나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먹는 낙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낙으로 살아야 그러니까요. 될까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하면은 와닿지가 않았는데 네. 요즘엔 제가 직접 장을 보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 애호박 하나에 매일매일 가격이 바뀌는데 한 3개에 2,000원이 저는 애호박의 가격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에 막 3,000원 네. 이러고 요즘 3,980원 이제 외우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희는 뭐 전단지도 오고 그리고 장을 봐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오이 같은 거 오이 굉장히 너무 좀 비싸요. 네, 집에서 그냥 무침해 먹는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기도 하고 일상 식탁에 있는 게 당연한 어찌 보면 없는 날이 없는 음식들인데 오이도 뭐 5개에 8,000원 뭐 이럴 맞아요, 때도 맞아요. 있고 게다가 얼마 전에 또 대파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 좀 쓰더라도 과일 값이 10,000원 넘어가는 거는 예전에는 생각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한 바구니 이렇게 담아도 기본적으로 10,000원이 넘어요. 네. 네. 너무 비싸고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양배추가 9,000원 이제 양배추마저도 양배추도 이제 9,000원 다행이네요. 저 사놨어요. 쌀 때 그래요? 사놨어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네. 농산물 네. 가격이 이렇게 안 잡히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농산물 가격이 안 잡히는요. 일단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았다 그래요. 작황이 안 이제 좋았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네네. 이게 이제 빈번하게 조금 일어나는. 지금 이제 이상 기후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온난화도 맞아요. 나타나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상 기후로 작황이 안 좋았다. 첫 번째는 이게 작황이 이제 안 좋았다. 가장 커다란 원인이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산물은 수급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어느 해에 좀 비쌌다 하면 그 다음 해에 또 다 그래요. 심으셔가지고 또 항상 반복이 공급이 되죠. 막 넘쳐나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 농산물은 작년에 이 작황이 안 좋은 게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작황이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글쎄, 근데 이제 이상 기후 현상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이상 기후 때문에? 네네 올해도 이게 작황이 괜찮을지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을까지는 비축된 거 먹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이게-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좀 수입을 하면 안 될까요? 뭐 들리는 말로는 유럽에는 뭐 500원 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나 과일값 비싸고 채소값이 비싸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런 선진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씁쓸한 맞아요. 현실이기도 한데 네. 빨리 좀 물가가 안정되기를 좀 네, 바라는 네. 마음이고요. 자, 이게 식품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또 식품만 올라가면 또 걱정을 덜한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이게 물가
네. 기름값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하고요. 주요 변동 요인 한번 또 짚어주시죠. 네, 유가는 아마 남자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쉽게 주유소 맞습니다. 가서 매일매일 좀 느끼실 거예요. 주유를 하실 때마다 물론 이 나라에서 유류 보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물가를 잡고는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국제 시장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 국제 유가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글로벌 금융 시장이 반응하기도 하니까요. 최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녹화 시점이 4월 중순인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지금 80달러 선 중반입니다. 85달러 이 정도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의 말, 그러니까 작년 말쯤이 직전 저점이거든요. 그때 가격이 67달러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7달러에서 80달러가 네. 넘었네요. 70달러 선을 하회하는 수준이 작년 말이었는데 그러면 올해 들어서 꾸준히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한 분기 지났잖아요. 네네. 한 분기 만에 20% 정도 오른 겁니다. 70에서 85로. 걱정되는 게 80에서 머물러 있으면 괜찮겠는데 안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중동의 상황을 맞습니다. 보게 되면 100달러 넘는 게 시간 문제 아닐까. 맞아요. 또 걱정이 그래서 됩니다. 이 부분 이것이 왜 그러면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올랐느냐. 물론 네. 가장 큰 것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중국을 비롯해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약간은 좀 기름을 부은 겨 그 상세 기울기를 좀 더 가파르게 한 것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이 부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생각해 보면은 2월 달에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쪽에서 뭐 어떤 선사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유가가 한 번 또 출렁거렸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좀 확전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 국제 원유를 실어 나르는 굉장히 주요한 통로래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바로 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려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출렁거리고 따라서 아직까지는 맞겠다라고 위험만 하는데 만약에 맞게 될 경우에는 100달러는 물론이고요. 월가에서 130달러까지도 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달러 정도면 우리 기름 아무리 정부가 보조금을 줘도 이게 그러네요. 차 못 타고 다니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네. 우리 가게 입장에서 본다면 네. 식품 가격도 오르고 야채 가격도 오르고 이제 기름값까지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글쎄, 드는데 그러네요. 또 부담되는 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참 저는 5월이 참 좋았어요. 5월은 푸르다 그러고 어린이날. 선물도 받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저도 기성세대가 되면서 이제 5월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달이 됩니다. 뭐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네.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식탁 물가뿐만 아니라 또 휴일이 길잖아요. 네. 여행 가자라고 하면 또 여행도 가야 되죠. 또 외식해야 되죠. 선물해야 되죠. 지갑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소비 시장 분위기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떤 상황인지. 아니 그 전에 우리 앵커님은 양가 부모님 다 살아 계시나요? 저는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분이시죠? 그러면 20만 원만 드려도 얼마입니까? 네. 갑자기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20만 원 좀 작은 느낌도 있긴 있고요, 그렇죠? 받는 사람은 좀 작을 수도 그렇고 있는데 주는 입장에서 보면 드리는 사람 80만 원 힘들죠. 네네. 아이들도 용돈 주거나 선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작게 주면 또 화냅니다. 화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10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외식도 해야 되죠. 외식해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졸려면 놀이공원 가야죠. 어린이들이 어리면 또 놀이공원 가야죠. 놀이공원 가거나 네네. 그다음에 또 저기 또 클 경우에 여행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네. 일단은 뭐 용돈을 얼마 드리는가는 각 가정에서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네. 같이 이제 외식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행을 갈 때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럽죠. 이게 이제 부담스럽다. 특히 이제 외식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제 6월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제 한 약 3년 전이에요. 네네. 그때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계속 높았어요. 외식값이 예. 지금 이제 저도 2월 체감하고 달부터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이렇게 상승세는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네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높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상승률이 높은 게 거의 3년이다. 3년 동안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호텔 숙박업도 비슷합니다.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 이거 뭐 전체적으로 안 오르는 건 안 없고요. 오르는 이제 거예요. 외식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네. 기본적인 이제 가족 외식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점심 또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네네네. 점심 먹으면 깜짝 놀라는 게 라면에 김밥 먹어도 이제 뭐 8,500원, 맞아요. 9,000원 나오는 네. 거고 네. 그냥 갈비탕 먹으면 그냥 뭐 14,000원, 15,000원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점심을 굶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초긴축 여행. 초긴축 여행, 네. 여행을 가긴 이제 가는 뭐 거예요? 가정에 따라서 초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냥 네. 긴축 여행. 긴축 긴축 여행을 여행.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초긴축 여행.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이제 건가요? 외식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요. 자제하고 여행을 가서 네, 외식 안 가서 하고요? 이제 만들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행 가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해먹자 그러면 또 그러고 이게 싶지가 싫어하죠. 않아요. 부인이나 어머님들은 또 싫어하는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데 여행 가서 해먹자 그러면 아마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기성세대는 또 힘들지만 그러면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은 또 훨씬 더 힘들겠죠. 네. 요즘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신조어들이 이제 막 탄생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뭐 거지방 뭐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게요. 냉장고 파먹기는 뭐 저도 이제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 파먹기 여러 네. 가지 이제 아껴서 잘 살자 뭐 이런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물가가 높기 때문인데 맞습니다. 요 다양한 사례들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례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재미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그래요? 거지방이라는 게 네. 저도 좀 생소하기도 했고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자신의 소비나 이 지출 내역을 우리가 깨톡방 있잖아요. 그 예. 대화방에다가 공유를 해가지고 아. 대체적으로 이제 좀 소비를 줄여보자라는 사람들이 모인 톡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본인의 가계부 같은 걸 올려서 서로 이렇게 뭐 지적을 나는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있다. 반성을 한다든지 예, 그런 반성을 겁니다. 해요? 혹은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제가 재미나서 몇 가지 좀 대화를 가져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3.5km 거리인데 버스 타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튼튼한 두 다리를 믿으세요. 3.5km를요? 네. 이렇게 온다든지. 3.5km 걷기는 아니면 어떤 분이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아라고 그렇죠. 하니까 아라고 하죠. 한 잔 마셔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심각한 사치입니다. 아리수를 마시세요. 뭐 이런 심각한 겁니다. 사치예요? 아리수를 마시세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는 아침 인사로 뭐 굿모닝,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어. 모두 아끼는 하루 됩시다 이렇게 진짜요? 시작한대요. 네. 아. 그래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곳이 바로 거지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혼자만 하다 보면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실천도 그런데 안 되고 약간 자괴감도 들고 그렇죠. 하죠. 그런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격려도 해주고. 그런 방이라고 하고요. 게다가 여기서 재미난 게 3만 원 이상은 사치입니다. 그래서 사치예요? 회사에서 큰 돈 쓸 때는 이 회사의 품위서 써야 되잖아요. 지출 네네, 품위서를. 네네. 그걸 쓰는 것처럼 톡방에 있는 이 복수의 참여자들한테 네. 사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3만 원 이상 3만 쓸 원 수 있는 이상. 거예요. 뭐 이런 자체적인 룰이 있다든지 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를 좀 줄이는 그런 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현금 챌린지라고 우리가 카드 쓰다 보면 네네. 이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게 보이지 않아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지출들이 느낌이 안 되니까요. 사실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최근에는 이 구독 경제라고 해가지고 자동이체로 달달이 빠져나가는 돈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빠져나가고 있었구나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많죠. 그러니까요. 네네. 저도 최근에 이 통신비 내역을 보니까 부가 서비스로 1,500원인가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본인이 모르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금만 쓰는 걸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고수의 영역은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무지출? 네, 그 안 정말 쓰고? 영원 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연계된 업그레이드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요. 바로 디지털 폐지 줍기라고 하던데요. 이게 뭐냐면은 걸어 다니면은 뭐 만보기처럼 네네. 미션 수행하면은 그게 포인트로 적립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은 이렇게 뭐 밀어서 잠금 해제 이런 네네. 걸 하면은 뭐 어떤 포인트가 쌓인다든지 광고 보면 뭐 포인트 쌓이고. 출석 체크하면 쌓인다든지 그걸 디지털 폐지 줍기라고 한대요. 이렇게 보상형 리워드를 모아서 이걸 또 커피 쿠폰으로 바꿔서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짠테크를 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뭔가 트렌드가 변한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우리 금리 오르기 전에는요. 네. 약간 오마카세 맞아요. 오마카세. 약간 좀 플렉스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한 2년 전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무실 아래 어떤 일식집이 생겨가지고 이제 같은 건물이니까 밥 한번 먹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 점심 얼마냐고 하니까 점심 한 끼에 15만 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움찔해가지고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랬는데 거기가 오마카세 집인데 예약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성비 시대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허리끈 졸라매기하고 좀 비슷한 뭐 그런 뉘앙스 같은데 이런 현상과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플렉스가 특히 이제 SNS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죠. 더욱더 이렇게 확산되고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남들한테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본인도 이제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나의 만족.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뒷감당은 오롯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실을 많이 파악을 하고 그 플렉스라는 게 뭐 어쩌다 한번 네. 만족감이나 기분 풀이로 바람직하긴 하지만 네네. 이게 이제 여기에 그냥 이렇게 몰입하는 거 자체가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 자성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그렇죠. 또 경기도 부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살아남는 자. 거죠. 그렇죠. 아, 왠지 그래- 비장함이 느껴지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도 과시지만 네.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고 있는가 절약을 해가지고 내 자신의 가계의 책임감을 느끼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빚지지 않고 내가 관리를 잘한다라는 것도 역시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과시 아닐까요? 그 갓생이라고 요즘 그렇죠.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용어도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네. 내가 얼마나 내 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또한 과시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그 성숙한 그런 가계 관리 그러네요.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굉장히 좀 있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저는 성숙한 네. 태도다. 사실 좀 약간 꼰대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좀 걱정을 좀 하긴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15만 원짜리 저도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를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참 대한민국이 건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성숙한 자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만 살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하죠. 이제 MZ 세대는 조금 더 현명해갖고 네. 뭐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네. 기본풀이로 기본풀이는 또 하고 네, 오마카세 한 번 가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자기에 대한 보상을 또 상을 또 한 번씩 줘야만 그렇죠. 또 힘을 내서 또 절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 세대는 그냥 허리띠만 졸라 매면서 아, 그 차이가 있군요.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네네. 젊은 세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돈을 있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쵸. 이게 그렇죠. 습관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좀 현명하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렇게 현명한 또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비상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연체금이 무려 2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누가 주층이 누구냐? 젊은 층입니다. 2030들이 대출을 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일부 이제 뭐 최근에 MZ 세대들이 명품 또 막 줄서기도 했죠. 그쵸. 오마카세, 호텔런. 또 호캉스라고. 저는 이런 세대가 아니어서 좀 익숙하지는 않는데 호텔 가서 또 하루 자고 또 플렉스하는 이런 문화들이 좀 많았는데 아,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보면 결국에는 또 비상금 대출 또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플렉스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한번 또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절약하는 문화가 기존의 사치 문화를 없애고 들어온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공존하고 있다고 해요. 공존하는 게 맞는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주변에도 아마 보시면 여전히 SNS에서 좋은 호텔 가고 여행 가고 뭐 명품 그렇죠. 사진 계속해서 올라오고 명품 가격은 계속 올리는데 계속 잘 팔리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거지방에 가서
이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아끼는 사람과 샤넬 매장에 오픈런을 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래요. 아, 동일 인물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양극화가 이야기냐면 아니고요? 이 MZ 세대 같은 경우는 소비를 본인 안에서도 이제 두 개로 가져가는 거죠. 내가 아낄 때 그리고 또 한 번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원하게 이제 플렉스를 할 때는 하고 내가 아낄 때는 아끼고 그래서 이 MZ 세대 안에서도 이 소비의 패턴이 여러 가지로 좀 같이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자면은 한켠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사치도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느냐 그렇죠. 말씀해주신 이런 대출에 본인이 소득이 꾸준히 들어온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이유가 자본주의가 낳은 세대. 이 뭐 자본주의 키즈라고 하잖아요. 현재 자본주의 키즈요? 네, MZ 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어른들이 돈이 있어도 안 쓰고 뭐 아껴 그렇죠. 쓰고 그리고 대출은 빚이다. 그래서 맞아요, 대출 맞아요. 무서워하고. 근데 맞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대출은 능력이다. 이건 대출이 거죠. 능력이라고요? 네. 그래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출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2023년까지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니까 금융 채무 불이행자, 그러니까 신불자라고 일명 이야기를 하는 신용불량자가 23만 명이래요. 근데 이 청년, MZ 세대의 신용불량자가 23만 명인데 이것이 전체 신용불량자의 이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와, 30% 정도. 굉장히 많네요. 네. 이 30% 정도가 청년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씀씀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소장님도 그러셨고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이 파인다이닝 한 끼 20, 30만 원 하는 거 누가 먹나 싶은데도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네네. 그런 가게가 더 장사가 잘 돼요. 더 잘 되는 말씀해 거죠. 주신 것처럼 그렇죠. 줄 서 있고 예약해야 맞습니다. 되고. 저는 도무지 공감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다 MZ 세대들이 그 씀씀이가 상당히 좀 커서 이런 부분에 이 소비를 나타내는 게 부동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래요. 지난 2월 달에 서울에서 주택 매매 건수가 한 5천 건 됐답니다. 네네. 4,795건인데 이 가운데서 매수자의 나이가 이 30대인 경우가 31.1%였대요. 부동산 또 플렉스 하는 건가요? 네. 부동산도 이 20, 30대는 요즘에 뭐 부동산 안 좋다 뭐 이러더라도 충분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에 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상황이 이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정부는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네.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설 수밖에는 없고 나서고는 네네. 있는데 네. 일단 이 주요 내용들 저는 어떻게 나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주요 내용하고 또 시장의 반응까지도 좀 네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물가 관리가 이제 품목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가격, 이제 수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가격이 오르고 있거나 오를 거로 예상되는 그런 예상되는 품목에 품목들.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쓰는 거죠. 뭐 세금을 투입을 납품 하나요? 단가 할인. 아, 이제 납품 세금을 단가 투자를 할인? 해가지고 아, 네네. 세금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막 이중삼중으로 지금 할인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납품 단가 할인. 네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농산품 할인 네. 쿠폰. 그것도 아. 역시 정부가 지원하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마트가 또 이 매칭 펀드로 자체적으로 할인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트 가면 좀 할인- 조금 쌀이 싼데 맞습니다. 이제 전통 시장이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 또 이제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전통 시장 또 농할 상품권을 네.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정부 세금 가지고 네. 이중 삼중으로 지금 지원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제 급등하는 몇 개 품목 빼고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한 2.1%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제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에 수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아직은 이렇게 의견이 합치 안 된 상태고. 아직 결론을 못 내는 상황.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제 비축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부가 알고 있을 텐데 네네. 지금 새 사과 나오기 전까지 9월까지는 비축 그렇죠. 물량 갖고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좀 수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반대하는 또 네, 목소리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라도 그렇죠. 좀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할인책을 쓰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뭐 그다지 썩 좋지 않아서 뭐 지난번 선거에서 뭐 대파 사건도 일어나고 뭐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세금을 많이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체감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사과 가격도 그렇고 네. 이제 마트 갈 때마다 움찔움찔하는 게 예전 같으면 같은 돈이라도 좀 푸짐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몇 개 안 닮으면 이제 그 가격이 되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되고 네. 과일 먹기가 겁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 건강 어떻게 해야 되나 비타민 알약 하나 먹어야 되나라는 걱정까지 좀 되는 상황인데 자 이제 물가가 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네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다른 교수님하고 이제 또 은행 뭐 또 네. 관계위원님하고 밥을 먹는데 은행에 계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에 이제 돈가스를 먹었는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면서 이제 10,000원짜리 돈가스인데 예전에는 컸는데요. 사진 보니까 손바닥만한 이게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10,000원인데 네.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양을 줄이는 네. 이 현상이 발생해서 이 조그마한 게 무슨 10,000원이냐라고 이제 굉장히 좀 허탈한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네네. 가격을 안 올릴게 대신에 양을 줄이는 이걸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이 그렇죠. 슈링크플레이션이 마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과자 봉지 양을 줄인다라고 네네. 하는데 이제 돈가스 가게 식당에서도 네네. 가격을 올리다가 그게 더 이상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결국에는 양을 줄이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슈링크플레이션의 확산이 더 지속이 네, 되겠죠? 네. 예를 들면 그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포장에 몇 g인지 써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을 처음에는 발견을 못 하더라도 네. 나중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양을 줄이면 특히 이제 외식업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가스의 크기를 줄이면 그거 어떻게 그건 확인해요? 어디에 이제 숫자를 써놓은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줄었구나를 파악할 뿐이지 그걸 이렇게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맞습니다. 그러한 뭔가가 측면이 배가 있다. 고픈데 네. 그쵸? 먹어도 뭔가 양이 안 예, 차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품목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네네. 더 드릴 말씀은 네. 이 품목별 관리를 지금 두더지 잡기 물가 관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오르는 것만 잡는 건가요? 하나 내리면 아. 다른 거 다르게. 튀어 오르고 그거 두들기면 다른 것도 튀어 오르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과하고 배 가격이 좀 내렸는데 네네. 그걸 잡았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방울토마토, 아, 양배추, 아 당근 이런 가격이 또 올라가 있다릅니다. 그럼 또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두더지 잡기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물가 관리를 할 건지 네.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와 그다음에 수급 그거를 좀 총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뭐 체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근본적인 좀 대책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세금 투입하는 것도 물론 당장의 효과를 보면 필요하겠지만 네, 이게 네. 저는 2024년 올 상반기 또는 하반기 1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이제 아니라는 네, 생각이 그런 듭니다. 생각이 지속적으로 좀 정부 당국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먹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네네.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산품, 뭐 리퍼브 제품이라고 하는데 또 옷 같은 경우도 이제 유명 브랜드보다는 또 네. 뭐 자체 상품들이죠. SPA 브랜드, 뭐 PB 상품들 이런 네네. 것들도 요즘 곽광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뭐 시장이 양극화 같습니다. 또 명품에 줄 서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가성비 제품 시장이 저는 더 확대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PB는 우리가 이제 유통업체 상표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유통업체를 믿고 물건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품질도 이제 신뢰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SPA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류 같은 것도 네. 이게 저기 위메프에서 99 샵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 10,000원 그래요? 안 되는 만원 안 되는 옷들만 쫙 모아서 파는 그런 그런 거 샵이 좋네요. 있다고 합니다. 9,900원. 네네, 9,900원짜리 옷들만 쫙 하는.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 알리하고 테무가 막 열풍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 가성비 있는 제품을 엄청나게 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저희 동네 다이소가 있는데요. 네. 초등학생의 천국이 아니라 저의 천국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가끔 갑니다. 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그리고 좋죠. 가격이 네. 그렇게 마음을 이완시키고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약간 다이소 플렉스 같은 느낌? 이게 막 담아도 사실 얼마 안 나오니까. 얼마 안 나고요. 네네.
아니 뭐 박스 하나에 뭐 2,000원, 3,000원 하니까 이 가격으로 네. 우리가 이걸 사서 쓰는 게 축복이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일 때는 뭐 경제 성장률이 한 10% 막 이렇게 9% 이렇게 그랬었죠.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뭐 많아봤자 2%, 3%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 가게도 소득이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오히려 굉장히 절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요. 미래에 막 소득이 확 늘어날 걸로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PB 상품의 비율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 훨씬 더 높습니다. 높아요. 합리적인 네. 소비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나라도 이 PB라든가 그다음에 리퍼브 제품, 특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저기 반품 샵에 또 알림을 걸어놓으면 그 반품 샵에 좋은 물건 들어왔다고 알림으로 딱 알려준대요. 그래요? 네, 그런 거를 체크를 해야 이용을 되겠다. 하면 이제 훨씬 더 가성비 있는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이런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네네.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선진국이다 네.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 또 역사가 좀 짧은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한 7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성숙화되면 네. 또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가 또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이번에는 불매운동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절대 안 싸. 네. 나 이거 이 제품, 이 회사 제품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구매를 하지 않을 거야. 이 불매운동이 퍼졌던 기업하고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매운동 볼 때마다 뭐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또 소비자들의 또 권한이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그 협력회사나 그또 뭐 종업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죄가 없는데 또 불이익을 또 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 브랜드들하고 현재 상황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불매운동이 사실은 종종 일어나죠. 원인도 일어나죠. 여러 가지입니다. 뭐 외교적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너 일가의 만행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했는데 뒷수습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불매운동 하면은 떠오르실 만한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네. 2019년에 그때 노재팬 운동. 있었죠. 네. 노제품. 그게 가장 노제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네. 벌써 2019년이면 5년 된 벌써 얘기입니다. 5년 됐네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지나면서 약간은 좀 희석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당시에 이 보이콧의 영향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은요. 그때 2019년 7월 달에 일본 쪽에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고 그랬었죠. 이런 맞아요, 이슈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도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면서 일본 제품을 사지 맙시다라는 그런 그렇죠. 운동이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무래도 B2C 쪽, 그러니까 소비자 쪽이 직격탄을 맞게 됐고 대표적으로는 이 유니클로라는 브랜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 1년 정도의 정도 했네요. 매출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때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54%나 급감을 했었대요. 그리고 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CFO가 한국에서 지금 저 불매운동 일시적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공분을 사서 1년이면 끝날 거를 좀 더 길게 이어갔대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군요. 그럼 유니클로가 우리나라에 없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주변에 있죠. 매장이 오히려 다시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유니클로, 데상트 그리고 이 편의점에서도 일본 맥주가 많이 좀 자리를 맞아요. 네, 네. 뒤로 밀려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전 세계 세계 맥주 그때 많이 마시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때 일본 수입 맥주가 2위였대요. 2위. 네, 당시에 2위였는데 이제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숫자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19년에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64% 전년 대비했을 때 항공권 예약이 64% 정도 감소를 했었답니다. 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네. 지금은 뭐 반대 굳이 같은데요? 뭐 어떤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이제 슬슬 좀 희석이 됐죠. 그리고 이 화이트리스트도 다시금 또 원복이 되면서 양국 간의 관계도 조금씩이나마 나아질 듯 하는데 제가 오늘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봤던 뉴스인데요.
이 이야기는 저도 하면서 약간 화가 날 수 있는데 일본이 오늘 외교 청서를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을 동시에 했다고요? 또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점 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이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주식 방송을 하다 보니 즉각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응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서도 반일 테마주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유니클로 안 사면은 나는 톱텐 살 거야. 톱텐의 모 그럴 수도 회사가 있죠. 신성통상. 그리고 일본은 펜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상장사 중에 모나미.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뉴스 나오자마자 모나미 주가가 13% 급등했다가요. 네, 실제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 급등을 했다가 오늘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은 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면서 사실은 뭐 여러모로 보이콧을 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면 좀 희석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예전에는 없던 현상이잖아요. 우리 네. 불매 운동이라는 게 이제 최근 말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불매 운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뭐 이슈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어떤 뭐 사건 사고 또 인권 문제, 노동자 문제 이게 맞물려서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셨지만 왜 일어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네네. 좀 정리를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매 운동이 이제 왜 이렇게 확산이 됐느냐? 저는 인터넷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인터넷요? 네네. 이 이제 어떤 의견이나 네네.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게 이제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네네. 많은 사람이 더 동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불매 운동을 영어로는 달러 보트, 한국말로는 이제 화폐 투표라 그래요. 화폐 투표요? 투표. 네. 어쨌든 화폐를 가지고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거할 때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네. 기업에 대한 혹은 경제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불매 운동을 이렇게 개별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과 이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불매 운동을 이렇게 나눠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제가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노동 문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불매 운동을 하면 그 기업이 이제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국가 간에 벌어지는 불매 운동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가 다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매 운동만으로 그 정치, 역사와 외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아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어떠한 피해자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 또 선의의 거고, 피해자가 나올 선의의 수도 있는 피해자가 거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 처리수 방류가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이제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5년 전에 우리 반일 불매 운동처럼 또 일어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주변국하고 잘 지내기가 어렵죠. 항상 이제 부딪히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게 이제 불매 운동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정치적인 해결, 외교적인 해결 뭐 그런 거를 다 뛰어넘는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게 평가하자면 또 우리 사회에 또 성숙하는 부분, 네. 또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네. 선의의 피해자 없게 좀 그렇죠. 합리적인 또 이런 운동은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물가 이야기 좀 안 할 수가 없죠. 지난 10월에 발표된 3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3.5% 올랐다고 나왔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또 미국이에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제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 미국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이제 2% 내려갈 때까지 뭐 기준금리 인하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매달 전만 하더라도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미국이 한 6월 정도 할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하반기 올해 말 정도는 또 기준금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는데 지금 상황은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미국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박상정 앵커님께서 주요 내용하고 인플레이션 상황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미국 연준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물가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연준에서는 끈적끈적한 물가,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이야기인즉슨 잡힐 듯 잡히지 잡힙니다.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3.5%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3.4%였습니다. 사실 3.4%? 네, 0.1%포인트 차이기는 하지만은 시장은 이 미묘한 차이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어찌됐든 간에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3.5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지난해 9월 이후에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 겨울 되고 봄 되고 하면서 아, 물가 좀 잡나 보다 했는데 그렇죠. 결국에 다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에 상당히 좀 물가가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 이제 기준금리 올리기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소비자 네. 물가 지수가 잘 내려오다가 이게 3%에서 벽을 깨지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요. 다시 또 네네.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미국 연준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네네네.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네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까지 교수님께서 네네네. 한번 좀 정리를 네네. 해주시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10차례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미국 기준금리가 5.5고 우리가 이제 3.5죠. 그래서 그렇죠. 2% 차이인데 네네. 뭐 역대 최대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대를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낮출 필요가 있냐. 쉽지 않겠죠. 네, 이게 낮출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금도 다 빠져나갈 거고요. 그럴 우려가 그다음에 있죠. 지금 환율도 다시 또 1,400원 오늘 올랐다고. 환율이 또 맞아요.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감수하고도 내릴 수 있느냐, 이제 내리기 어려운 거죠. 못할 것 같습니다. 물가도 있고요. 네네. 네, 그렇기 힘들 때문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금리 인하를 시도하기가 쉽지는 않다. 지금 뭐 7월에 한 번 할 거다, 하반기에 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곤 있는데 이제 물가의 상황을 봐야 되고 또 지금 휘발유 그 중동에서 나오고 그렇죠, 있는 유가. 네. 전쟁 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가계부채 문제.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고물가 시대고요. 그렇죠. 이제 고금리죠. 시대죠. 고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빚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를 많이 내셔야 되겠죠.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처분 가능 소득이 1차로 줄어들었는데 네네. 이제 고물가니까 또 2차로 또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빚이 채무가 있는 가게는 이제 높은 이자로 한 번 더 괴롭고 네. 고물가로 두 번 괴롭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네, 것 어렵다.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얘기할 수가 있는 단기간에 뭐 이제 올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2022년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서 네. 지금 벌써 2024년이거든요. 그렇죠. 2년 차인데 숨 넘어갈 것 같아. 그래도 버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지금 희망이 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어려운 이게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경제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네, 네.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몇 달 충분히 그렇죠,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서 사실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최근에 또 경제 성장률 보면 이게 저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우리는 약간 일본에 대한 아까 불매 운동도 있었지만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제 일본을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전망도 있고 아니다라는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양쪽 이제 전망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뉴스 보면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좀 좋아지는 또 희망이 생기는 이런 또 기분도 드는데 이 내용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데이터는요, IMF가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인용을 한 겁니다. IMF가 2024년도 이 GDP, 각국의 GDP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올해 1인당 GDP가 34,653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5천만 원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네.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서 32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얼마냐? 일본은 34,554달러, 한 단계 아래인 33위. 그러니까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단계 100달러. 넘네요. 네.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집계가 나온 이후로 일본의 GDP를 넘어선다면, 이건 전망이니까요. 사실 네. 아직 팩트는 아닌데, 넘어선다면은 IMF가 집계하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이
엔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저. 엔저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역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근데 한켠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을 되찾는 30년이 이제 시작됐다.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 경제는 상향 곡선을 타고 있고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뭐 고령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래서 고성장이 약간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곡선이 크로스되는 가운데 이게 정말 가능해?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출산율만 보더라도 우리가 네. 지금 0.6명대, 그렇죠. 일본은 1.3명대입니다. 그렇죠. 예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저출산의 네네. 대명사였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의 반토막 정도 수준밖에는 맞아요. 되지 않고, 최근에 일본 이야기 들어보면 또 일본은 또 경제 괜찮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또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는 우리는 좀 예상치보다 내려왔는데 일본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허리끈은 좀 졸라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개별 가계에 대한 건전성 확보는 뭐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정책적 대안이 있을까요? 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산은 줄고 빚은 늘고 빚은 늘고. 그러니까 이제 가계 건전성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가계 부채가 이제 조금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상승률은 역대 최저다.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겠네요. 상승률은 이제 최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계 건전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뭐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는 가구가 67.6%래요. 그리고 이제 생계까지 부담을 느낀다라고 네. 하는 가계가 20.8%. 그다음에 도저히 가계 부채를 상환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가계가 5.5%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금융부채가, 우리나라는 이제 부채 중에 금융부채가 거의 72.9%로 그렇죠.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금융부채 보유 가구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힘들죠. 네. 자산 가치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비싸게 내는데 마음은 이제 그냥 더 이렇게 가난해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큰일입니다. 이게 좀 네. 빨리 좀 경제 상황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내수 침체 장기화되고 있고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지금 이게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교수님 사이트 한번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오늘 마무리해야 될것 불구하고 같아요. 희망을 좀 가지고 희망이 있습니까? 네, 아니 그냥 희망을 가지도록 네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수출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 반도체도 특히, 살아나고 네, 있고요. IT 위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수 이제 고물가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고물가가 뭐 우리나라만 겪는 고통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많이 이렇게 지원금들을 풀어가지고 그렇죠. 나라마다 지금 인플레와의 전쟁입니다. 물론 이제 선방 그렇죠. 잘하는 나라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 다 이렇게 어렵죠. 볼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아야 나머지 경제도 탄탄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수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서 정말 3%가 아니고 2%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최우선 과제로 일단 물가 네. 잡고 다음에 또 내수 침체는 또 다르게 부양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당분간은 물가 안정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기린만의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고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은희 교수님하고 박상정 앵커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시드머니 투자에 현명한 판단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알찬 내용의 경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